엄마가 내 편을 들어준 날. 나는 8살이다. 숙제가 있다. 반 학생들 앞에서 메아리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한다. 학교가 끝난 뒤 나는 주류 판매소로 가 아빠에게 묻는다. 메아리는 왜 생겨? 아빠는 연필을 들고 몸을 숙인 채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몰라, 칙. 그건 유탄 같은 거야. 메아리는 산에서 생기지 않아? 병을 세며 아빠가 말한다. 아빠는 연필로 숫자를 적고 있다. 아빠 전쟁 때 산에 있지 않았어? 아빠가 나를 쏘아본다. 그건 왜 묻는데? 아빠는 계산을 계속한다. 저녁에 나는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엄마는 사전을 가져오고 우리는 나란히 앉는다. 혼자 하게 내버려둬. 아빠가 내뱉는다. 여보, 도와줘도 돼. 엄마가 말한다. 1시간 동안 엄마는 내가 메아리를 공부하고 필요사항을 외우는 걸 도와준다. 그리고 엄마 앞에 서서 연습을 해본다. 메아리는 왜 생기지? 엄마가 묻는다. 원래 소리가 없어져도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럼 메아리가 생기는데 필요한 건? 소리가 어딘가에 반사되어야 해.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때는? 조용하고 다른 소리가 흡수될 때. 엄마가 미소 짓는다. 좋아. 그러고 나서 엄마는 메아리라고 말하고는 손으로 입을 막고 이렇게 웅얼거린다.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엄마와 나를 지켜보던 동생은 엄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친다. 엄마가 말하는 거야. 다 보여. 아버지는 TV를 켜며 이렇게 말한다.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군. 음악이 멈추던 날.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려나? 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템포가 빠르고 흥겨운 곡인데 보통 대규모 밴드 앞에서 남자 가수가 턱시도를 입고 부르죠.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길을 걷거나 파티에 가거나 혼자 있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리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네. 그 순간 깨닫지.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어머니는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지만. 1950년대에 방영된 스티브 앨런 쇼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오던 곡인데 우린 흑백 TV로 이 프로를 보곤 했죠. 물론 그 시절엔 모든 게 흑백인 것 같았죠. 어쨌든 어머니는 그 곡을 스윙어라고 불렀습니다. 야, 이거 진짜 스윙어네? 스윙어는 몸을 저절로 흔들리게 하는 흥겨운 곡이라는 뜻이다. 이 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기만 하면 어머니는 밴드 지휘자처럼 손가락을 튕겨 딱딱 소리를 내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하이파이 전축이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어머니 생일에 누가 보비 달인의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빅밴드 시절과 초기 로큰롤 시대 때 유명했던 가수의 이름이다. 거기에 그 곡이 들어있었고 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그 레코드를 틀어놓곤 했죠. 그때는 아버지가 아직 집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톡톡 치며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죠. 그러면 어머니는 나에게 다가와 노래를 부르며 손이 마치 드럼 스틱이라도 되는 양 내 가슴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21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초콜릿 케이크는 물리치고 무화과를 달라고 했지. 그리고 상상도 못한 순간 커플이 이루어지지.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난 웃고 싶었습니다. 특히 무화과라는 대목에서요. 하지만 아버지가 시큰둥했기 때문에 웃으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간지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턴 버틸 수가 없었죠.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부르면서 어머니는 빅보이, 빅보이, 빅보이 하고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그 노래를 틀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자 다시는 틀지 않았습니다. 보비 달인 레코드는 선반에서 내려오는 적이 없었고 턴테이블엔 먼지가 쌓였습니다. 처음에 나는 어머니의 취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릴 때 그러잖아요. 조니 레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곧 진 빈센트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죠. 뭔가 멋진 일을 만들어내려던 어머니의 노력이 파경이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싫어서였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재회. 우리 집 부엌에는 둥근 참나무 식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오후 동생과 나는 스테이크 써는 칼로 식탁에 이름을 새기고 있었는데 아직 채 일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퇴근한 거죠. 그래서 칼을 재빨리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동생은 눈에 띄는 것 중 제일 큰 물건인 2리터짜리 사과 주스병을 번쩍 들어다가 이름 위에 올려놓았죠. 간호사 복장을 한 어머니가 잡지를 한아름 안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 어서 오세요를 우리가 너무 황급히 했는지 어머니는 당장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곧장 얘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표정이 떠오르더군요. 오후 5시 반에 아무것도 없는 식탁에 커다란 사과 주스병만 덩그러니 올려진 채 애들끼리 마주보고 있는 것도 수상했겠죠. 어쨌든 잡지는 내려놓지도 않은 채로 어머니는 주스병을 밀쳐서 우리가 색이다만 CHAR과 ROBER을 보고는 어휴 하고 화가 잔뜩 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잘했어, 잘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는 별 문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으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당시 아버지는 출장이 잦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야단을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저녁 그 식탁에 앉아 삶은 달걀이 속에 든 미트로프를 먹으면서 동생과 나는 계속 우리의 작품을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너희들 이 식탁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칼에 손가락이라도 베었으면 어쩔 뻔했어. 동생과 나는 야단 맞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야 할 만큼만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동생이 결국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다 새겼으면 우리 이름 철자법은 맞게 새겼을 텐데.
동생의 용기에 놀란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노려보더니 갑자기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동생도 웃기 시작했죠. 내 입에서는 한 입 크게 베어문 고깃덩어리가 튀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끝내 이름을 다 새기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CHAR과 ROBER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물론 펄펄 뛰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남매가 페퍼빌 비치를 떠난 후에 어머니는 비록 몇 자 모자라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식탁에 앉아 새기다 만 글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어머니가 아니면 어머니의 유령 아니면 무엇이든 어머니가 소독약병과 수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수건에 소독약을 붓더니 내가 그네에서 떨어진 어린애 이기라도 한 듯 내 팔을 잡아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불가능하고 해괴한 상황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 맞아요? 라고 외치는 게 맞는 것 아닐까? 다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 생각하니 그렇게 외치는 게 당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러나 그 순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모습을 본데 너무 놀라 상황을 바로잡는 일 따위는 불가능했습니다. 꿈 같았고 아마 내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꿈을 꾸고 있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서 만질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는 어머니를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식도 기억하고 있죠. 흙을 한 삽 떠서 어머니의 관 위에 떨어뜨린 것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나와 마주 앉아 수건으로 얼굴과 팔을 콕콕 찍어주면서 찡그린 얼굴로 상처를 살펴보며 네 꼴 좀 봐라 하는 광경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무너진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줄 정도로 나를 보살펴 준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날 걱정한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고요.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된 마당에 어머니가 상처를 닦아주니 난 도로 애가 되어버린 겁니다. 졸린 사람이 침대에 쓰러지는 것만큼이나 간단히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는 게 싫었죠.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가 당시의 내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네요. 물론 말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나는 게 싫더군요. 엄마, 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죽음은 어머니를 데려갈 때 엄마라는 단어도 함께 영원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엄마, 사실 엄마라는 단어는 잠깐 입술을 열었다가 닫으면서 내는 소리일 뿐이죠. 지구상에는 무수한 단어가 있지만 엄마와 같은 식으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는 수건으로 내 팔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찰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말썽꾸러기야.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준 날. 나는 9살이다. 동네 도서관에 와 있다. 사서 아줌마가 책상 앞에 앉아 안경 너머로 날 건너다 본다. 나는 쥘 베른의 해저 이말리를 골랐다. 표지 그림이 마음에 들었고 사람이 바다 밑에 산다는 게 신기했다. 책의 글자가 얼마나 작은지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랐다. 아줌마는 나를 찬찬히 뜯어본다. 셔츠는 바지 밖으로 늘어져 있고 한쪽 운동화 끈은 풀려 있다. 이건 너한테 너무 어려워. 나는 아줌마가 책을 뒤쪽 서가에 꽂는 모습을 바라본다. 책이 마치 금고에 갇히는 느낌이다. 나는 어린이용 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원숭이에 관한 그림책을 고른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준다. 엄마가 차를 몰고 데리러 오자 나는 앞자리로 기어오른다. 엄마의 시선이 책으로 간다. 그 책 벌써 읽지 않았어?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아줌마가 안 줘. 어떤 아줌마? 도서관 아줌마. 엄마는 시동을 껐다. 왜 안 준대? 너무 어렵대. 뭐가 어렵대? 책이. 엄마는 나를 잡아 끌고 차에서 내린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 사서의 책상 앞으로 간다. 나는 베네토라고 합니다. 얘는 내 아들 찰리고요. 어떤 책이 얘한테 너무 어렵다고 하셨나요? 아줌마의 표정이 굳어진다. 아줌마는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보통 엄마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데 지금 말투는 워낙 달라서 나는 놀란다. 얘는 쥘 베른의 해저 이말리를 원했어요. 아줌마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한다. 하지만 너무 어려요. 한번 보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서 내 모습을 살펴본다. 책은 어디 있죠? 엄마가 묻는다. 뭐라고요? 책은 어디 있냐고요? 아줌마는 팔을 뒤로 뻗어 책을 꺼내서는 카운터에 쿵 하고 내려놓는다. 얼마나 무거운지 보라는 듯이. 엄마는 책을 집어 내 품 안에 쑤셔 넣어준다. 어린애한테 무슨 책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쏘아붙인다. 특히 우리 애한테는 절대로. 다음 순간 나는 책을 꼭 아는 채 엄마에게 끌려 밖으로 나온다. 마치 엄마하고 내가 방금 은행이라도 턴 기분이고 이대로 무사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은 날. 가족이 다 함께 식탁에 앉았다. 엄마가 저녁을 차려준다. 미트 소스를 뿌린 오븐 파스타가 오늘의 요리다. 아직도 제 맛이 아니야. 아빠가 말한다. 아, 또 그 타령. 엄마가 말한다. 또 그 타령. 동생이 엄마 흉내를 낸다. 동생이 포크를 입에 넣고 돌리기 시작한다.
조심해, 찔릴라.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의 손을 당긴다. 치즈나 오일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음식이 마치 역겹기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아빠가 말한다. 10가지 다른 방법으로 다 만들어 봤어. 엄마가 말한다. 과장하지 마. 먹을 만한 걸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먹을 만한 거? 이게 못 먹을 음식이란 말이야? 젠장. 아빠가 으르렁거리듯 말한다. 이런 걸 먹어야 해? 엄마는 아빠에게서 시선을 뗀다. 아니, 먹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화난 표정으로 파스타 한 덩이를 떼서 내 접시 위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난 먹을 수 있어. 증명해 보여주지. 찰리, 먹어.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 내가 말한다. 주는 건 다 먹어. 엄마가 잘라 말한다. 너무 많다니까? 엄마, 동생이 말한다. 내 얘긴 간단해. 내가 뭘 하라고 하면 당신은 그대로 하면 돼. 그것뿐이야. 왜 이게 맛없는지 수도 없이 말했어. 내가 맛없다면 맛없는 거야. 당신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이라도 하란 얘기야? 엄마, 동생이 포크를 흔들며 다시 부른다. 아휴, 엄마가 동생의 포크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쉰다. 로베르타, 그만해. 있잖아, 다음번엔 당신이 만들어. 당신도 이 이탈리아 음식 나부랭이도 넌더리가 나. 찰리, 먹으라니까? 아빠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젓는다. 하, 맨날 그 소리로군. 아빠가 투덜거린다. 나는 아빠를 본다. 아빠도 나를 본다. 나는 재빨리 포크로 파스타를 집어올려 입에 넣는다. 아빠는 턱짓을 한다. 너희 엄마가 만든 파스타 맛이 어떠냐? 아빠가 묻는다. 나는 파스타를 씹어서 삼킨다. 그리고는 아빠를 본다. 그리고는 엄마를 본다. 엄마는 화가 나서 어깨를 툭 떨어뜨린다. 이제 둘 다 기다리고 있다. 맛이 이상해. 아빠를 보며 내가 우물거린다. 아빠는 코웃음을 치며 엄마를 쏘아본다. 그러더니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어린애도 알잖아. 엄마의 새 생활. 하루 종일 있어도 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플라스틱 뒤집개를 손에 쥐고 달걀 스크램블을 만들고 있었죠. 토스트는 벌써 구워져 있었고 버터 한 도막과 커피포트가 나란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요. 나는 아직도 몽롱한 상태에서 식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삼키기조차 힘들더군요.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면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어머니는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는 오늘도 범상한 하루라는 듯 내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아침을 차려주는 듯 행동했습니다. 있어도 되냐고, 찰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버터와 달걀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어머니는 대답을 재촉하면서 프라이팬을 들어 올리더니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해?
설명서 내용이라도 떠올리려는 듯 나는 몇 초간 뜸을 들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용어가 따로 있는가? 아니면 암호라도? 엄마, 드디어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는 프라이팬에서 달걀을 뜨더니 내 접시에 내려놓고 툭툭 잘라주었습니다. 나는 정맥이 튀어나온 어머니의 손이 뒤집개를 다루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미국에서는 관습이 달라졌습니다. 이혼하려는 부모는 함께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리죠. 우선 아이들을 안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의 규칙을 설명해 주죠. 그런데 우리 가족이 깨진 것은 새 시대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났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며칠 동안 울던 어머니는 립스틱을 바르고 마스카라를 하고는 감자튀김을 만들어 우리에게 한 접시씩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우리랑 살지 않는단다. 그런 거였어요. 마치 연극에서 무대 장치를 바꾸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언제 가져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어느 날 로베르타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이 좀 더 널찍해 보이더군요. 현관 벽장에도 빈 공간이 생겼고요. 차고에 있던 공구와 상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베르타가 울면서 나 때문에 아빠가 간 거야? 라고 묻고는 아빠가 돌아오면 더 잘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그때 이미 이제 넷이 아니고 우리 셋만 남았다는 것. 내가 이 집의 유일한 남자라는 것이 떠올라 울음을 삼켜버린 것도 기억이 나네요. 1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는 말이죠. 게다가 아버지는 내가 울면 항상 정신 차려!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나도 집을 나간 쪽에 부모가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 안 돼. 안 된다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버지의 가출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냉각기가 필요한 거야. 부모라는 게 원래 싸우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였고요. 난 흰 러닝셔츠 바람으로 로베르타는 미색 파자마에 발레리나 슬리퍼를 신고는 계단 꼭대기에 앉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싸움의 주제가 되기도 했죠. 당신이 따끔하게 야단 좀 쳐, 렌. 별것도 아닌데 뭘. 그게 아니야. 그리고 왜 악역은 맨날 내 차지야. 아니면 일 때문에 싸웠죠. 집안일에 신경 좀 써, 포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남편 셔츠를 다림질해야 해서 라고 하란 얘기야? 내 야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적당히 좀 해, 렌. 얜 크게 될 거야. 애 꼴 좀 봐. 맨날 지쳐있잖아. 가끔 계단 꼭대기에 앉아 로베르타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냥 들었죠.
어른의 세계를 훔쳐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벌써 아버지는 밤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고 술 도매상들을 만나러 출장을 가서 그 다음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이 친구들과 수다라도 안 떨어주면 날 잘라버릴 거야. 당시 아버지는 우리가 살던 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콜링스 우드에 가게를 또 하나 냈고 일주일에 며칠은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가게가 새로 생긴다는 건 돈이 많아지고 더 좋은 차가 생긴다는 뜻임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싫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지만 나는 이혼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모들은 이혼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든 해결을 했고 함께 살았습니다. 빌린 턱시도를 입은 아버지와 반짝이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피로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어나서 춤을 추었죠. 어머니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고 아버지가 야구장갑 같은 두툼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린 눈에도 우리 부모가 그 자리에서 제일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모습이었고 다른 집 아버지들과는 달리 풀먹인 셔츠 밑으로 평평한 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짝이는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웃고 있는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배경 속에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춤을 워낙 잘 추었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고 반짝이는 옷은 움직일 때마다 빛을 뿜어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나이 든 여자들이 좀 심하군 이라거나 점잖지 못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려왔지만 그 사람들은 그저 어머니만큼 미인이 아니었기에 질투심에서 그럴 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싸우기도 했지만 춤도 같이 추었죠.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부터 그 결혼식 장면이 끊임없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결국 그 빨간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러 돌아올 것이라고 믿을 정도가 되었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장에서의 일을 퇴색한 휴가지 사진을 보는 기분으로 떠올리게 되었죠. 그저 먼 옛날에 한번 가본 장소쯤으로 말입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은 9월에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년에 뭐 할래? 계약되었으므로 어머니는 새로운 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거였죠. 로베르타는 인형극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향해 처음으로 인상을 쓰며 그 후 수도 없이 썼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할래. 현은 기억한다. 부엌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머리를 자동차 트렁크에 들이받은 듯 여전히 어지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마 어머니가 먹어라고 말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포크로 달걀을 찍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혀가 말 그대로 벌떡 일어서더군요. 이틀을 내리 굶은 터라 마치 죄수처럼 음식을 퍼넣었습니다. 음식을 삼키느라고 지금 이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달걀은 내 혀에 익숙했던 것만큼이나 맛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팬케이크나 미트로프, 참치 샐러드처럼 누구나 해먹는 요리에 대해선 더욱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에는 어떤 맛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는 달걀 스크램블에 내가 작고 파란 것들이라고 부르던 차이브를 썰어 넣곤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옛날 식탁에 앉아 옛날의 어머니와 함께 옛날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천천히 먹어, 채알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옛날과 똑같더군요. 다 먹고 나니 어머니는 접시를 싱크대로 가져가 물을 틀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웅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고마워요라고만 했니? 찰리? 나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나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침밥 말이에요. 설거지를 끝내며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싱크대 앞에 선 어머니를 건너다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바로 이 자세로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눴으니까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 중에 어떤 걸 믿으면 안 되는가 등. 물소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소리를 높여야 했죠. 어떻게 엄마가 여기... 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었죠. 더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도꼭지를 잠그더니 손을 타월에 닦았습니다. 시간 좀 봐. 이제 나가야겠다. 어머니는 몸을 굽히더니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수돗물 때문에 젖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착하지? 코트 입어라. 1959년 7월 20일. 찰리, 무섭지? 알아. 엄마 아빠도 편도선 수술했지만 우릴 봐, 멀쩡하잖아. 이 편지를 가지고 있으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편지를 베개 밑에 넣어둬. 선생님이 잠 오는 약을 줄 거야. 잠들기 전에 엄마의 편지가 거기 있다는 걸 생각해. 엄마가 오기 전에 깨어나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봐. 편지를 읽는 건 대화를 하는 것과 같으니까 엄마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렴. 그럼 엄마가 금방 갈게.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신나겠지? 항상 널 사랑하는 엄마가.